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나의 첫 미술 공부, 미술 감상이 이렇게 쉽고 재밌다니. 미술은 난해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술은 무슨? 이라는 생각에 미술 공부는 시작도 못하는 초보자들에게 들려오는 쉬운 미술 감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행복을 대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경쟁자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투의 반복이다. 이런 세상에서 미술이나 감상하라니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술은 우리가 내심 부러워하며 질투하는 소위 여유 있는 자만이 즐기는 사치가 아니다. 평범한 우리는 미술을 감상하고 즐기며 누리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다른 어떤 학문이나 취미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미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자. 누구나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학문이 미술이다.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노력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여유와 치유가 아닐까. 미술 감상은 작품을 단순히 보는 행위만으로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미술을 처음 접하거나 미술에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미술 감상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미술을 진실하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모두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이 책을 통해 미술에서 여유와 사랑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지연이 최연욱, 미국 마샬 대학교에서 순수 미술과 디자인을 전공했다. 미술사를 부전공해 동양미술의 성모 마리아의 도상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졸업 후 3년간 그래픽 디자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업학원으로 전향해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전시회와 공모전에 수차례 입상했다. 2007년부터는 전 세계 30여 개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직접 다니며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천할 만한 국내외 미술관과 박물관 150여 곳을 선정, 블로그에 미술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업데이트 중이다. 2014년부터는 서양 미술 속 숨겨진 이야기를 서양화가 최연욱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미술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매일 한 편씩 업데이트하고 있다. 저서로 방구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32가지, 비밀의 미술관, 위작의 미술사, 5일 만에 끝내는 미술사가 있다. 지연이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술은 무슨? 미술로 먹고 사는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피식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미술을 업으로 삼는 저로서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인 시대에 가구 평균 빚이 7천만이 넘는다는 뉴스는 2019년의 시점에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대한민국이 당장이라도 부도나서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역다 최대를 갱신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대다수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듯한 생활에 퇴근 후 맥주 한잔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일한 부모들은 어느 순간 자녀와 어색한 관계가 되어 있고 몸과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우리의 삶은 빠듯하다 못해 날로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행복을 대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위한 필요한 것은 돈과 지위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뒤바꿀 위대한 삶의 목표일지라도 현실은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우리를 냉정하게 부대기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미술이나 감상하라니 이게 사치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 역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술은 우리가 내심 부러워하며 질투하는 소위 여유 있는 자만이 즐기는 사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미술을 감상하고 즐기며 누리지 말라는 법 역시 없습니다. 다른 어느 학문이나 취미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립미술관은 관람료가 무료입니다. 갤러리 역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고요. 요즘은 갤러리 카페도 많아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커피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미술 감상 초보자를 위한 미술책도 많이 출간되고 있고 문화부 기자들과 미술 전문 블로그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문화 공연 전시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송은 물론이고 평생교육원과 문화센터 등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와 스터디 모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을 접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채널은 이처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고 미술은 어렵고 사치라는 선입견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그림을 그리는 아가로서 우선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나 미술을 마음껏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노력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여유와 치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술 감상은 작품을 단순히 보는 행위만으로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쉼을 줍니다. 저는 무신주의 세상에서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되찾아준다고 믿습니다. 삶의 여정에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의 행복을 전해준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미술을 처음 접하거나 미술에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미술 감상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미술을 진솔하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모두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미술에서 여유와 사랑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이 책을 읽고 거저 그림을 보는 수준을 넘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교감하고 우리 모두가 힘든 일상을 치유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미술이 주는 엄청난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서양학과 최연우. 자, 이제 프롤로그입니다. 왜 미술인가? 얼마 전 저는 서울 자유시민대학에서 서양 미술을 통해 바라보는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미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미술은 재능을 가진 자들의 소산물, 마음의 양식, 영혼을 씻어주는 그림, 취미, 평안을 가져다 주는 선물, 부자들의 재산이자 탈세의 도구, 은혜 등 다양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술을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일상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맑게 해주고 채워서 일상의 행복으로 돌려주는 마치 공짜로 받은 은혜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술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은 얼마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체코의 예술가 초대 대통령, 9세기부터 신성로마 제국과 하브스부르크 왕국 그리고 주변의 동유럽 강국들 사이의 민족을 지켜온 보헤미아 왕국은 1800년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로 들어서게 됐지만 1948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소련의 위성국가로 민족과 종교, 정치 분쟁, 계속되는 내전으로 힘든 역사를 겪었습니다. 1991년 민주주의 국가로 1993년 1월 1일에는 슬로바키아와 분리되면서 체코 공화국으로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3년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때지만 당시 체코 국민들은 공산주의에서 시장 경제주의로 넘어가는 시기라 혼돈과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코 국민들은 초대 대통령으로 77 헌장의 발기인이자 1989년 벨벳 혁명에 앞장쓴 바틀라프 하벨을 선출했습니다. 바틀라프 하벨은 당시 체코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조직에서 힘없이 끌려다니는 인간의 삶을 다룬 연극 등을 쓴 체코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술가를 대통령으로 뽑다니 다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바칠라프 하벨은 1998년에 연임까지 하면서 예술가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겼습니다. 체코는 20년이란 짧은 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성장했고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예술가가 초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체코가 빠르게 성장했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술인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앞섰던 인물이기에 대통령으로서 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체코 국민들의 힘든 일상을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치유하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로 일어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체코의 관문이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바칠라프 하벨 국제공항이라는 점만 봐도 위상을 알 수 있지요. 민중에 스며들어 체제와 사상을 바꾼 문화. 1991년 9월 28일 구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외곽의 투시노 공항 활주로에는 13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동시에 소련 공산당 병사들도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수많은 인파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케 한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 메탈리카의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1991년 9월에 모스크바는 세계 공산주의의 수장이었던 구소련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쟁 체제의 대표인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가 긴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영어로 자유와 해방을 소리지르며 몇 시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미국인 헤비메탈 밴드에 열광했습니다. 이 공연이 바로 Master of Rock 1991 모스크바였습니다. 이는 공연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관중이 모인 공연으로 기록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때에 12월 25일에 소련은 붕괴되었습니다. 물론 이 공연이 공산주의의 수장이었던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메탈리카 외에도 호주 출신의 하드록 밴드와 서유럽의 밴드들도 함께 공연을 했으니까요. 그 전에 1989년에는 모스크바 혁명도 있었고 같은 해 12월 3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수기장이 몰타에서 만나 냉전을 종식하는 몰타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소련에서는 반공산주의와 자유를 갈망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러나 외부에서 사람을 철저히 통제했고 감시하며 압박했음에도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그들에게 침투했고 소련의 젊은이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가수부와는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과 동남아의 K-팝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배우 이영애의 대장금 포스트가 홍콩의 7층 높이 건물 전체를 덮었고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35억 뷰를 만들어냈고 그 뒤를 방탄소년단이 화려하게 이으며 문화강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그럼 미술은 무엇을 했을까?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유엔 본부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UNA를 통해 연합적으로 움직이고 회의 결과는 대변인이 발표합니다. 발표하는 자리의 배경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의 타피스트리가 걸려 있습니다. 타피스트리란 다양한 염색 실로 그림을 짜는 만든 직물 그림을 뜻합니다. 벽에 걸어두는 카펫 작품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그해 10월 17일 테러 집단 탈레반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기로 시작했고 유엔의 발표와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했습니다. 물론 테러는 나쁘지만 미국 역시 심하게 보복을 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세계 최애 강국인 미국은 세계 최애 빈국인 아프가니스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테러의 뿌리를 뽑겠다며 2차로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유엔 프레스존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발표했을 때 게르니카의 타피스트리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엔 직원도 기자들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사라진 게르니카 타피스트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보던 몇몇 시청자만 갸우뚱했을 겁니다. 프레스 존의 게르니카 타피스트리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1937년 봄, 파블로 피카소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같은 해 파리에서 열릴 세계 만국 박람회에 전시할 작품을 의뢰받았습니다. 피카소가 파리의 작업실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고민하던 때 스페인은 내전에 한참이던 1937년 4월 16일 독일 나치군의 폭격기가 스페인 북부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게르니카에서는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피카소는 일주일 만에 8m에 가까운 대작을 그려냈습니다. 스페인 독재 정부와 나치군의 잔인성을 살벌하게 비판한 작품을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전 세계인 앞에 공개한 것입니다. 곧이어 나치는 파리를 점령했고 게슈타포는 피카소의 작업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피카소의 작업실을 둘러보던 경찰은 게르니카 작품이 인쇄된 엽서를 가리키며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카소는 그들을 노려보며 강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댁들이 그랬어. 그렇게 게르니카는 반독재주의와 반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게르니카와 똑같은 작품을 타피스트리로 만들어 프레스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보복 공격은 다소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도 모자라 이라크까지 공격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전해야 할 기자들과 다른 어떤 나라도 미국의 결정에 보복해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제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세계의 질서를 책임져야 할 유엔이 강대국이 미국에게 당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유엔은 작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이라크 공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게르니카를 옆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야 어느 용기 있는 화가에 의해 패러디가 되기도 했지만 곧바로 인터넷에서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들 쉬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아니었다면 게르니카를 치우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작품을 치워야 할 만큼 미국이 그림 한 장을 무서워했다는 사실이 대단하지 않나요? 만약 게르니카 같은 작품이 몇몇 더 거려졌다면 어쩌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든 서로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술을 만나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 어느 날 국내 유명 미술 잡지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두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른 미술부 기자들과는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에 인사동의 한 순댓국집에서 다시 만나 낮술을 하며 그 기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자는 원래 미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무역을 전공했고 그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연애결혼에 실패해 중매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한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파도처럼 계속 온다고 기자 역시 계속 이어지는 악재에도 친정과 멀어지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고 가자고 약속을 잡은 곳이 생전 처음 가본 인사동이었습니다. 그녀가 인사동 골목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비를 피해 어디든 들어갔는데 한 갤러리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갤러리를 가봤는데 전시장 안쪽 구석에서 한 점의 그림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누구의 작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 보는 무명 화가의 그림 앞에서 그만 눈물이 터졌고 30분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마음껏 눈물을 쏟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았고 복지와 미술을 공부해서 국내 유명 미술 잡지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현대미술과 공공미술의 메카로 통하는 베를린에서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술 내용을 담은 베를린 여행 가이드북과 공공미술책도 출간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비밀 댓글과 SNS 메시지를 통해 힘든 시기를 미술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작은 역할로 단 한 명이라도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3년 전 어느 날 이동하던 중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형님이었는데 지금 인사동이라며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워낙 밝은 분이어서 그냥 인사동에 나왔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너무 힘들었고 뭘 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인사동 어느 갤러리의 작품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미술의 미엄자도 몰랐는데 인생에서 바닥을 치던 그때 인사동에서 마주한 한 점의 그림 앞에서 1시간을 바라보며 새 삶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제가 떠올라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인사동이 얼마나 고맙든지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저의 고생이 헛짓은 아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미술로 치유받고 새 삶을 사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뵙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는 텅 빈 지갑보다 텅 빈 마음이 자신을 더 깊게 묻어버립니다. 그 허한 마음을 채울 유일한 것이 사랑을 다시 싹 틔우는 것인데 바로 그림이 한 줄기 맑은 물이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아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의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연인 체칠리아 갈레라니를 그린 조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밀라노 공국의 궁정화가로 있던 다빈치에게 스포르차 공작이 자신과 연인 갈레리나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의뢰한 작품입니다. 갈레라니가 안고 있는 흰 담비는 당시의 순수함과 청빈함을 상징합니다. 갈레라니의 갈레가 그리스어로 담비라는 뜻이어서 체칠리아 갈레라니가 순수한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의 사랑을 안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렸다고 대다수의 미술가들이 이렇게 작품을 해석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작품 속 상징으로 보나 이 정도면 충분한 해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작품을 루도비코 스포르차 연인과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알았다면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장면이 있지 않나요? 바로 담비입니다. 담비는 잡식성 최상위 포식동물로 자기보다도 강한 오솔이나 도마뱀, 새 등을 잡아먹는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젊은 여인이 애완고양이를 안고 있듯이 편안한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물론 150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담비를 강아지처럼 훈련을 시켜서 애완동물로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작품에도 담비가 많이 등장해야 하지만 담비나 족제비가 사랑과 함께 있는 그림은 윌리엄 시가가 1585년에 그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초상화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게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흰 담비는 윌리엄 시가의 흰 담비보다 훨씬 더 크고요. 세계 최고의 미술 연구소 중 하나인 프랑스의 레미에르 테크놀로지의 공동 창립자 피에르 카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층간 증폭 기술을 이용해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을 3년간 연구했습니다. 층간 증폭 기술은 특수 카메라가 그림에서 반사돼 나오는 빛의 파형을 추적합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그림의 밑그림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전체 과정을 한 층씩 분석해서 화가가 작품을 칠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흰 담비를 그리기 전에 회색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으로, 그전에는 그냥 손을 모이고 있는 여인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체칠리아 갈레라니를 그릴 때 담비는 없었습니다. 다빈치가 작품을 거의 다 완성할 때쯤 흰 담비를 추가한 것이죠. 왜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81년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궁정화가가 아닌 궁중연구원, 궁정군사학자 신분으로 왔습니다. 다빈치가 스포르차에게 보낸 이력서를 보면 모두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건축물과 무기 이야기뿐이고 제일 마지막 줄에는 그림도 잘 그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밀라노에 왔지만 그의 발명품은 모두 실용화되지 않았고 이에 인재를 놀리기 아까웠던 스포르차는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여인 체칠리아 갈레라니의 초상화를 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손가락의 주름까지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스포르차에게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용화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싶었던 탓에 그는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별명이던 흰 담비를 여인 체칠리아 갈레라니가 안고 있게 그림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흡족해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초대형 프로젝트를 줍니다. 바로 스포르차 집안의 영광을 빛나게 할 자신의 할아버지이자 위대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말을 타고 있는 동상 작업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8m 가까운 크기의 말을 구했고 8m에 가까운 크기의 말을 구상했고 70톤의 청동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2년 후의 트진 전쟁으로 70톤의 청동은 대포를 만드는 데 쓰였고 어마어마한 스포르차의 동상 역시 무산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스포르차는 다빈치에게 거대한 청동상 작업 대신에 인류 최고의 걸작을 의뢰했습니다. 바로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수도원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는 것밖에 안 보일 것을 주의하라. 그림에서 외로 시작한 담배 한 마리가 최후의 만찬에까지 이어졌습니다. 55cm 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림 한 점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성공에 갈망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지식이나 어디선가 본 내용에 안주하면 작품 속 이야기와 화가 요도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밖에 안 보일 것을 주의하세요. 담비가 사나운 동물이었다는 것은 그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전염병을 옮기는 쥐를 잡기 위해 담비를 키웠습니다. 고양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애완용으로 키워왔지만 중세 시대에는 마녀를 상징했기 때문에 1500~600년대에서는 왔어야 다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그림에서는 고양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의 관행과 유행에서 벗어나서 마치 합성하듯이 과감한 시도를 했고 작품을 의뢰한 고객은 이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의 국보가 되었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은 그저 한 점의 그림으로 취급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계적인 거장이 아닌 그저 시대를 앞서 천재 발명가로서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을지 모릅니다. 미술작품의 완성은 감상이란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절대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림은 꼭 캔버스에 유화여야만 하고 조각은 청동이나 대리석만이 작품이라는 편견은 뒤로 버리세요. 바나는 찢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싸다는 편견은 이미 앤디 워홀이 깼습니다. 앤디 워홀의 1960년작 8명의 엘비스 실크 스크린 판화 작품은 2008년 경매에서 1억 950만 달러에 낙찰되었고 2013년 경매에서는 실크 스크린 판화에 채색을 더한 작품 실브카 크래쉬가 1억 68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마르셀 디샹셴 쉽게 이야기해서 병기의 철물점 사장이라는 사인을 한 작품은 1917년 뉴욕 전시에서 이런 것도 작품이냐는 혹평을 받았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현대미술은 없었을 것입니다. 화가들이 긴 머리에 누더기를 입어도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래 라면 넘어갑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미술을 만들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급의 거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미술은 예술입니다. 예술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예술을 감상하는 데 제한을 둔다면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탄생한 미술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했을 때 비로소 걸작이 완성됩니다.